1971년 미국의 데이비드 베터는 중증합병성 변맥정신증이 SVRE, COMPINCPINNGODERFORIENCY DISOR 월드ER을 가지고 태어나서 묵은 보육기 시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균이 없는 환경에서 자랐는데 오히려 만 12살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989년 면역학자 데이비드 스트라카는 다양한 균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면역력에 좋다는 가설을 썼습니다. 실제로 형제자매는 결과적으로 함께 사는 아이들이 혼자 자라는 아이들보다 천식 알레르기가 덜 발생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균을 만지면 질병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2004년 폐암 환자에게 바이코바케는 미산면을 주입했더니 더 건강해진 연구 사례가 있습니다. 일부 문화권에서는 2살 아래의 아이들이 흙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흙 속에 있는 미생물이 오히려 면역계를 더 건강하게 돕습니다.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보다 어머니의 질을 통과한 자연분반으로 태어난 아이에게 면역력이 더 높은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어머니의 질을 통과하면서 묵인 상태에서 세상에 나오는 아이들은 온갖 다양한 균을 만납니다. 제왕절개로 태어나면 어머니의 질에 있는 균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셀리악병의 누수성 확률이 더 높고 성인되었을 때도 비만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제왕절개라도 할지라도 어머니의 질 성분은 피부에 발라지면 자연분만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아니다 공부하는 사람께 소수와 유전자보다 더 많은 변성도 당장 치료와 원곡권 생명 유지에 위해 이루어지고 있어. 장에 사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도 면역력이 깨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균은 모두 나쁜 것으로 인지하고 모두 박멸해야 한다는 생각이 문제입니다. 질병은 균이 생겼을수록 건강하지 못한 인체 내부 환경을 인쇄합니다. 다양한 결핍하지 못한 이걸 인간과 세계관을 통해 더 깨지는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질병은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은 원래 균 자체로 보는 관점 때문에 항생제가 지나치게 사용되었고 그 결과로 자연의 질서가 깨지고 더 큰 질병들이 인간에게 고스란히 오고 있습니다. 이 항생제가 오히려 질병을 만듭니다. 이 항생제 발견은 인류 사회에서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제 사람을 괴롭히는 감염병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 같습니다.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사망의 원인은 감염이었습니다. 손을 베이기만 해도 감염되고 사망했습니다. 의사들이 시체로 해부하던 손을 씻지 않고 산모의 아이들 받다가 사망한 산모들만 해도 40%가 되었습니다. 손 씻지 않으면 감염시키지 않을 것을 발견한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균을 박멸하는 것이 꼭 건강이라는 환상이 커졌습니다. 페니실린 발견은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가 개발 중에서 보수히 많은 항생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런 스스로 항생제가 개발되면 세균은 내성을 갖게 되면서 더 강한 흡혈세균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항생제가 흡혈세균을 만든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축복이다 저주가 된 것입니다. 이 지나치는 항생제 남용으로 오히려 큰 질병을 얻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혼합 감기약에도 항생제가 들어 있습니다. 항생제를 먹으면 장내 미생물은 거의 미숙인 상태가 됩니다. 마치 이제 갓 태어난 아기의 장처럼 미생물이 없어집니다. 무기 상태를 떠올리면 마치 깨끗하게 밀었던 장을 생각할 수 있으나 오히려 감염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 체내 신경과 소화효소, 면역에 이렇게 대사에 관여하는 좋은 미생물까지 모두 살아서 방어 능력을 상실하게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생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감기만 걸려도 쉽게 항생제를 처방합니다. 2차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라고 하지만 장은 무균을 만들어 버리는 것도 위험합니다. 쉽게 장은 무균으로 만들고 또 건강한 위성균을 챙겨 먹는 현대의 삶 자체가 모순입니다. 쉽게 항생제를 먹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미생물이 넘치는 몸을 만들 수 있는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희 기억하자면 사람의 몸은 근육이 필요합니다. 완전 묵은 상태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항생제가 오히려 질병을 만듭니다. 이 지나친 단백질이 내 몸을 망칩니다. 정말 단백질이 부족해서 병에 걸릴까요? 우리 몸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근육뿐만 아니라 혈액, 호르몬, 각종 효소와 면역물질까지 단백질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체조직을 이루는 구성성분이자 단백질 중요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늘 어떤 단백질을 먹어야 하는지는 오랫동안 논란의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코로나로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자 양질의 단백질을 먹어서 면역물질을 잘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보통 그럴 때는 식물성 단백질보다 동물성 단백질이 더 중요한 것처럼 들립니다. 과연 동물성 단백질이 면역력을 더 올려줄까요?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오히려 동물성 단백질은 면역에 문제를 가져오는 암과 자가 면역질환, 염증과 관련이 있는 심장질환과 기차 골다공증, 비만, 당뇨병, 신해질환도 수많은 질병을 양산시켰습니다. 이 동물성 단백질은 소화되면서 많은 도파민을 만들어냅니다. 단백질 자체성분인 스트레스, 유산, 암모니아가 생성됩니다. 이 성분은 단산과 다감과 신장을 통해 해소시켜야 하는 독소가 됩니다. 다옥시콜린산은 담수소에 한해지는 대장내 클레데리다 박테리아에 대해 강산성 물질로 전환됩니다. 전해된 성분은 대나는 발병을 일으키는 발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암은 급성으로 쉽게 걸리는 질병이 아닙니다. 소량의 발암물질만 뭐다도 금세 암에 걸릴 것까지 큰 두려움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백질의 질병의 상징적인 방식 콜린 캠벨은 암 생술의 3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암은 발현기, 촉진기, 정진기를 통해 진행됩니다. 발현기는 발암물질에 의해 암세포가 생기는 시기입니다. 마치 센스포닌 시기와 비슷합니다. 그 암세포가 점점 자라는 시기가 촉진기입니다. 그러니까 잔디가 나무 무상에 자라서 무슬림으로 태를 넘어 다른 옆집 잔디까지 침범하는 시기가 정진기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발암물질로 이미 발현기에 있는 암세포를 하시더라도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암세포가 더 커지는지 작아지는지가 확인하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콜린 캠벨에 의하면 그 차이는
100분의 0 정도라고 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면역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어떤 음식은 암성성장을 촉진시키고 어떤 음식은 암성성장을 늦춥니다. 사람들은 발암물질이라 하면 겁을 먹고 절대 손도 대지 않으라 하는데 모지로 인해 매우 좋아하고 있는 성분이 있습니다. 필수 영양소로 사용받고 있는 단백질입니다. 발암물질은 아플라톡신을 투여하는 G그룹에서 29% 카제인, 우유 단백질을 좀 그렇게 5% 카제인주는 그 그룹으로 낮에 실험을 했습니다. 20% 카제인 소염주는 100주 실험 후 모두 간암으로 죽거나 죽음 직전에 상태가 되었습니다. 반면 5%주는 모두 살아있을 것고 서로 인기까지 젖어 흐르는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단백질 생지의 결과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단백질 우유 단백질 통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식물성 단백질 거의 20% 수행지에서는 암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떤 단백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양질의 단백질을 알고 있는 동물성 단백질은 그 어떤 발암물질보다 더 강력하게 암을 성생시키는 촉진제가 되었습니다. 실험은 좀 더 진행해 보니까 20%에서 5% 단백질을 들면 암의 크기를 같이 두고 단백질을 늘리면 암도 같이 커졌습니다. 코린 캠벨의 중국 프로젝트는 무려 2,400개의 지역과 8억 8천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암 지도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연구 결과는 병원에서 암사한 사람들 고기의 우유를 먹으면 영양부터 자라라고 하는 지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동물성 단백질 몇 개 혼란은 가격 변화실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만의 지방만의 세 가지 결사가만 진행하는 심각했습니다. 다박성 장애증, 유마치료 간절염, 홍반성 양창, 제1장염병, 유마치료 심장질환 등이 제일 자주 암흑게 되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내 몸의 일부를 외부로 물질로 이식해 내 몸이 나를 공격하는 면역 혼란이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외부 물질에 대해서 방어로 이루어지는 인체의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교란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음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화 과정에서 일부 단백질이 완전히 아미노산으로 다 분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혈로 들어옵니다. 혈에서 외부 물질을 인식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외부 물질을 몸에 혼란스럽게 만드는 식품 중에 하나가 우유입니다. 우유를 섭취하면 우유와 단백질과 여러 음식이 소화되지 않은 채 몸에 이상 면역을 가져옵니다. 우유를 많이 먹고 자란 아이들이 아토피나 알레르기가 심해서는 것을 어느 정도 알려진 상식입니다. 우유를 끊으면 건강에 유익한 일이 매우 많습니다. 이 제품은 골간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92년 예알대학교 이스코트 헥스 발표한 결과 동물성 강부담물질로 인해 골절률 10%에 달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몸의 생장 시기를 중화시키며 뼈와 가슴이 쏟아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소변에 칼슘량이 존재합니다. 가염이 근육질가 떨어집니다. 튼튼한 뼈를 위해 섭취한 우유가 오히려 더 골절률이 높음입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미국의 낙농국가 여성들의 골밀도가 낙농국이 아닌 나라의 여성보다 더 낮습니다. 칼슘 연계 대가를 알려진 하버드 대학교 교수도 골절이 제품과 칼슘을 더 많이 섭취하는 숫자는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우유나 칼슘을 먹게 되면 칼슘의 흡수가 배출 저절한 몸에 유익하게 있습니다. 우유가 아니라더라도 안전하게 칼슘을 얻을 수 있는 성분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맞습니다.